지금은 사도 물릴 수도 있다. 근데 아주 깊게 물릴 리는 없고 여기서 물린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버티면 2년 안에 굉장히 큰 수익의 기회를 줄 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네. 어 어떻게 좀 돌아서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계속 뭐 좀 좋아지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워낙에 그냥 우리나라 대표 기업 두 기업에 대해서 잘한다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 투자자는 그냥 저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은 그 부분만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내재 역량, 그러니까 내재 가치가 아니라 내재 역량이라고 저는 이제 기준을 잡았는데 그 대비해서 얼마나 지금 주가가 평가를 받고 있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봤을 때 좋은 점은 뭐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랫동안 주가가 쉬었고요. 하이닉스도 변동성이 좀 커서 막 잘 가다가 또 다시 고꾸라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 주가 레벨이 지금 사서 뭐 1 년에서 2년 이상 보유를 한다고 했을 때 막 손해를 볼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반도체라는 게 그러니까 그 경기를 타는 산업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인제 그 금리가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까지 왔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그러면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경기 침체가 왔다고 했을 때 소비자들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우선적으로 줄이게 될 소비 상품이 이제 테크 쪽이 아닐까 그런 인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잖아요. 경기 소비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경기가 좋고 그 가계의 어떤 소비력이 충만할 때는 자동차도 적극적으로 바꾸고 하는데 그런 것들 측면에서 경기가 만약에 안 좋고 그 안 좋음이 현실화가 되었다고 하면은 그런 인제 테크 쪽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소비 심리가 금방 돌아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기다려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그냥 역사적인 주가 흐름만 봤을 때는 하락은 끝나는 것 같거든요. 사실 작년에 주가의 진고점은 나왔었잖아요 이미. 그리고 주가가 좀 반등은 했지만 반도체 투자자들이 만족할 만한 반등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인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는 기다리면은 돈을 못 벌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그리고 인제 그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의 지난 역사적 고점이 2021년 1 월이었다 보니까 그러면 인제 내년 되면 벌써 3 년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제 갈 만큼 간 것 같고 메모리 반도체의 평균적인 사이클이 3 년에서 4 년이라고 보고 만약에 길어져서 뭐 진짜 경기 때문에 길어져서 5 년이라고 보더라도 내 내년 농사와 내후년 농사를 감안하고 지금 보유를 한다고 하면 사실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둘 중에요. 네. 증권사에 계신 분들은 SK하이닉스를 탑픽으로 꼽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둘 중에는 뭐가 더 좋아 보이세요? 작년부터 만약에 투자를 했다. 반도체를 작년부터 투자했다고 했을 때 현재의 어떤 주가 퍼포먼스의 승자는 SK 하이닉스인 것 같아요. 그거는 확실해요. 그만한 모멘텀이 있었고 실적이 하이닉스가 마이너스로 돌아섰을 때 그때가 되게 좋은 투자 기회였었는데 그때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거기 대비해서 인제 상승분도 꽤 컸던 것 같고 그 부분에서 보면 현재의 승자는 하이닉스는 맞는데 이제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메모리 쪽 업황뿐만 아니라 그 파운드리 쪽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투자 아이디어를 볼 때 두 개를 다 봐야 되고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메모리 퓨어 플레이어라고 하지만은 인제 그 HBM 쪽이 있고 고부가 가치 반도체가 있고 기존의 그 인제 메모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이 투자 포인트가 좀 다변화된 것 같아요. 그게 그 난이도를 상승시키게 된 것 같고 옛날 같으면 그냥 메모리 그 업황만 보고 투자하면 되지 그랬는데 지금은 좀 거기에 변수가 섞인 거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게 투자자들을 좀 헷갈리게 만들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주가도 좀 시원하게 가지를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확실한 거는 그냥 메모리 업턴에서, 그러니까 메모리 업턴이 왔다 그러면은 뭘 그 지금 삼전을 사든 하이닉스를 사든 돈은 벌 것 같아요. 근데 인제 거기서 더 디테일하게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 것이냐라고 보면은 이제 업사이드, 각각의 업사이드나 각각의 다운사이드를 따로 계산을 해야겠죠. 어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워낙에 반도체는 전문가들이 많고 분석을 해 주는 애널리스트분도 많고 분석을 잘하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거든요. 그냥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돼요. 내가 그 정보의 어떤 생산자가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 어떤 개미라고 그냥 일반적인 개미 투자라고 봤을 때. 그러면 개미 투자자분들은 홈잡을 필요 없어요. 굳이 내가 뭔가를 엄청 잘할 필요 없거든요.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좋은 양질의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을 할 거고, 그걸 찬찬히 보면서 그냥 PBR 밴드만 보고 투자하셔도 돼요 솔직히.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냥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전자나 하이닉스의 PBR 밴드를 잘 체크하면서 이 정도면 이 BPS가 상승하는 어떤 각도를 감안을 했을 때 내년이나 내후년에 PBR로 보면은 이만큼까지 내려왔다. 요 정도 구간을 왔다. 그럼 그때 인제 잘 매수를 하시면은 어 메모리 그 업황이 완전히 인제 개화했을 때 그때 충분한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PBR을 보니까 삼성전자는 1.3배 정도 되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음. 그 삼성전자의 최고의 기회는 PBR 1.1에서 1.2 사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1.3 이면 애매하잖아요. 약간 그래서 네. 집 팔아서 살 그런 구간은 아니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더 길게 보면은 삼성전자는 BPS가 워낙에 잘 쌓이는 회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인제 내년이나 내후년에 1점 그 1.3은 지금의 1.3 이랑 또 다를 거거든요. 더 올라가 있을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면은 BPS 상승분만큼은 인제 그 수익을 낼 수가 있고, 거기에서 PBR이나 PER 리레이팅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말하자면은 흔히 이야기하는 초과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1.3은 영혼까지 끌어서 살 구간은 아니지만은 사서 손해 볼 구간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3에서 한 어느 정도 갈 때가 매도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많이 갈 때는 2.0 이상도 가거든요. 어.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다음에 그 PBR 1.0 까지 간다 그러면은 지금의 2.0 레벨보다 더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1.3 에 사도 어 더블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2.0 까지 안 가고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의 수를 열어 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인제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보통은 1.1과 2.0을 그 천국과 지옥으로 보고, 천국으로 가는 입구에서 하차를 하고 지옥으로 가는 입구에서 인제 매수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인제 투자를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만약에 삼성전자가 제가 매수한 분량에 대해서는 PBR 1.7, 1.8 부터는 인제 분할 매도를 할 거고요. 예. 거기서 인제 2.0 까지 가준다 그러면은 해피하게 남은 물량을 덜어낼 것 같은데, 뭐 언젠가 오긴 올 거예요. 그리고 그게 2-3년 안에는 온다고 보거든요. 그럼 인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지금 어떻게 투자를 하실지 이 좀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1.1에서 뭐 2.0 고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한 3년 걸리는 거예요? 아니요. 그 전체 사이클을 보면은 3 년이 넘어갈 때도 있었어요. 네. 예. 특히 그냥 순수 주가 퍼포먼스로 봤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월봉 기준으로 하락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천장과 고점에 이제 그 천장을 찍고 단기 천장을 찍고 단기 저점까지 가는 게 제일 길었던 구간이 1년 9개월까지 갔었어요. 근데 그게 그 2010년 이후로 딱 두 번 있었는데, 한 번이 2015 년인가 16년 그때였고, 두 번째로 일어났던 게 작년 가을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2021년 1 월에 고점을 찍고 1년 9 개월 뒤에 저점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지금은 진바닥은 통과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그게 언제까지 올라가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그 SK 하이닉스는 1.4배 정도 나오는데요, PBR이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하이닉스가 전반적으로 그 PBR 밴드의 편차가 전자보다 커요. 아무래도 그런 메모리 모멘텀을 강하게 받다 보니까 안 좋을 땐 더 안 좋고 좋을 땐 더 좋거든요. 어.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를 선호하시는데 그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 순수하게 PBR 밴드 플레이만 한다고 봤을 때 SK 하이닉스가 베타가 더 크다 보니까 음. 잘 잡아 노련하게 저점을 잘 잡으면은 기대 수익률도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는 아쉬운 게 전자에 비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현재 승자가 하이닉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가가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오른 만큼이 수익의 기회를 사실은 놓친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먼저 산 분들이라고 하면은 굳이 하이닉스를 팔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전자와 하이닉스에서 매수를 고민하는 분이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하시는 게 낫죠. 네. 음.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덜 올랐으니까 네. 아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작가님께서 그 삼성전자 우선주를 조금 추천하시잖아요. 네네. 지금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는 어떻게 보세요? 관계를요? 이게 저도 아쉬운 부분인 게, 금리가 오르는 구간에서 제가 투자를 해본 경험이 적다 보니까 괴리율이 벌어진다는 부분을 놓쳤어요. 네. 그러니까 금리 상승분만큼 우선주의 배당 매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 괴리율이 상당히 작았을 때, 제일 작았을 때는 삼성전자 우선주가 본주와의 괴리율이 93% 인가 95% 인가까지도 아 갔었거든요. 거의 차이가 근데 안 나네요. 지금은 거의 80% 레벨로 떨어졌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예. 전자가 바닥 찍고 오른 대비해서 우선주가 덜 오른 거예요. 음. 근데 그 부분에서 인제 제가 저는 우선주를 선택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본주를 선택한 거에 비해서는 아쉬운 결과가 나왔고, 근데 지금 투자를 하는 분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사서 모으는 투자를 하는 분이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우선주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음. 어찌 됐든 계리율이 벌어진 만큼 그 배당 같은 경우에는 더 잘 받을 수가 있게 됐거든요. 근데 어떤 모멘텀을 보고 그 계산을 하면서 시세 차익을 중단기적으로 내는 분이다,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단기라고 하면은 뭐 3 개월에서 6 개월 레벨, 또는 뭐 길어도 1 년, 요 사이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는 분이라고 하면은 우선주가 지금 더 나을지 본주가 더 나을지를 함부로 이렇게 추천을 못 드리는 게, 금리가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요. 여기서 더 올라서 괴리율이 더 커질 수도 있고, 금리 상황이 정리가 돼서 괴리율이 다시 축소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향후 1년 안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측을 못 하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본주를 사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단순히 좀 길게 보고 우리나라 시가총액 1등 기업을 인제 모으면서 배당도 충분히 받고 그러다가 정말 크게 상승한 레벨이 오면 그때 좀 덜어낸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우선주를 사는 거는 괜찮다고 봐요. 그러면요 작가님 지금 만약에 한 1억 원 정도 여유 자금이 있으면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어요? 일단 지난주까지 주가 흐름이 꽤 안 좋았고 이번 주에도 그렇게 좀 시원한 반등이 안 나오고 있는데, 저는 올해 들어서 좀 자금을 크게 집행한 거는 지난 10월 26 일이었거든요. 지난주였거든요. 그때 좀 샀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순수하게 1 억만 현금으로 있다, 그러면은 어 되게 기분 좋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앞서 말씀드렸던 뭐 반도체나 조선이나 인바운드 소비재 쪽에서 인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소비를 하러 오는 그 관광객들에 의해서 수혜를 보는 소비재 쪽도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화장품 같은 것도 있고, 또는 뭐 카지노나 숙박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을 좀 담으면서 현금을 한 25% 정도 세팅을 해 놓으면은 아주 마음 편하지 않을까.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서 만약에 더 큰 레벨 조정이 있다, 더 큰 고비가 온다, 그러면은 그 25% 현금을 다 박아도 될 것 같아요. 전 주식 100%로 채워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그 마지막에 쓴 총알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났다, 그러면은 어
1 분기에서 2 분기, 그러니까 3 개월에서 6 개월 사이에 다시 현금화를 해 두시면 더 좋죠. 생각만 해도 행복한 상상인데 저는 1억 원 지금 투자할 1억 원 정도의 돈은 없기 때문에 아쉽네요. 어. 그 조선주도 좋아하시잖아요. 네. 조선주는 요즘 좀 어떻게 보세요? 조선주가 오늘이었나? 오늘 아마 주가가 되게 안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살지 말지 고민을 하다가 '일단 좀 더 참아 보자.' 그러고 인제 참았는데, 빅3라고 얘기하는 이제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하나오션, 원래 대우조선해양이었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은 흑자가 시작이 됐어요. 뭐 제가 보유하고 있는 미포 같은 경우에는 아직 흑자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인데, 컨트랙트 기장 기준으로 그 계약을 한 수주를 받은 거에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2년 동안 계속해서 성과가 올랐거든요. 그 말은 인제 앞으로 3년 동안 이게 매출로 전환이 될 건데, 말하자면 3년 동안 실적이 보장돼 있어요. 지금도 지금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성과가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수주 받은 게 다음 3년 뒤에 인제 실적이 나오는 것들이 가장 비싸게 받은 수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향성으로 보면은 마음은 굉장히 편한 상태고요. 이제 주가가 어떻게 갈지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면 인제 앞으로 3 년이 좋다고 봤을 때, 업황이 앞으로 3 년이 좋다고 봤을 때 경험상 2년 사이에 주가가 고평가 수준으로 크게 튈 기회가 반드시 한 번은 와요. 네. 한 번 올지 두 번 올지가 아니라 한 번 자체는 반드시 와요. 그게 인제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 캐시인 할 수 있는 기회인 거잖아요. 확률적으로 없을 수가 없어요. 3 년이면은 거의 어지간한 섹터들은 다 한 번씩 순환매가 돌아가고요. 그럼 그 사이에 조선 쪽이 어 말하자면 큰 시세를 줄 수 있는 기회가 확률적으로 무조건 와요, 최소 한 번은. 그럼 인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매수를 할 거냐 말 거냐인 건데, 저는 이제 조선 쪽이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나 뭐 기관 투자자들 또한 선호하는 섹터는 아니에요. 워낙에 가치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여태까지도 적자를 보고 있었는데 PBR 레벨로 보면 다 1 에서 2 이상이고, 그러면 이게 싼 주식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담아? 이게 지금 여태까지 적자 보던 게 PBR이 뭐 그렇게 주가가 빠졌다고 해도 1.5막 레벨이고 이러면은. 근데 인제 제가 조선 쪽을 꽤 오랫동안 관찰을 하다 보니까 PBR보다 더 중요한 지표가 있더라고요. 수주 잔고 자체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에서 좀 본질적인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하냐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서 쪼끔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PER을 보는 회사들이 있고 PBR을 보는 회사들이 있고, 그 캐시 플로우를 보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비즈니스가 다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어떤 비즈니스가 됐건 그 비즈니스의 가장 확정적인 미래를 현재에 대비해서 할인하는 게 가치 평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 업황이 꾸준한데 배당만 잘 주는 그런 회사다. 그러면 인제 뭐 시가 그 국채 시가 배당률 같은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채권 레벨 대비해서 배당률이 이만큼 있으면 그게 인제 어느 정도 일정한 밴드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고, 흔히 이야기하는 시클리컬 주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PBR이 잘 먹히는 이유가, 그 이익은 워낙에 들쭉날쭉한데 PBR이라는 어떤 자산 가치, 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근본적인 자산 가치는 일정하고, 그 일정한 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밴드를 형성하기 때문에 PBR을 보는, 자산 규모가 작고 좀 더 날렵하게 이제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또 PER을 많이 보기도 하죠. 그렇게 봤을 때 조선이라고 하는 섹터는, 사실은 조선이라고 하는 섹터에 가장 확정적으로 할인할 수 있는 미래는 결국 수주거든요. 건설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굉장히 크게 쌓이는 회사들은 어 오히려 PBR이나 이런 전통적인 그 시클리컬 밸류에이션보다 실제 수주 잔고 레벨 대비 시가총액을 가지고 밴드를 그리는 게 제일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6년 동안 투자를 해 보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조선주가 있다라고 하면은 수주 잔고를 체크를 하시고요. 수주 잔고 대비 지금의 시가총액을 밴드를 한번 그려 보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주가 지난번에 나와서도 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적은 있었는데,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그 PBR 레벨이 다르거든요. 원래는 막 0. 몇 대를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1.1 에서 뭐 1.0 에서 2.0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PBR로 보면 이걸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한 2016년 15 년부터 해서 지금까지를 비교를 해 봤는데 수주 잔고 대비한 그 시가총액은 굉장히 일정한 폭을 그리면서 가더라고요. 어. 그래서 수주 잔고 대비해서 너무 주가가 많이 오면은 조정을 받기도 하고, 수주 잔고 대비해서 요 정도 바닥 밑으로는 절대로 안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다올투자증권의 최강식 애널리스트 같은 분은 PCER이라고 해서 컨트랙트 대비 어닝으로 해서 인제 그 밴드를 형성해서 인제 가치 평가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인제 그거는 더 한 번 더 계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냥 말 그대로 PCER인데 그 C가 캐시플로우가 아니라 컨트랙트. 그래서 컨트랙트 기준으로 주가를 레벨을 봤을 때 제가 투자하는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그 진바닥까지 포함해서예요. 0.2 에서 0.7 레벨을 굉장히 일정하게 그렸어요. 그거는 코로나 이전에 그 한창 경기 안 좋았을 때 조선 업황이 안 좋았을 때도 똑같았어요. 그 2015 년인가 그때부터 해서 어 시 수주 잔고 대비 시가총액은 0.2 에서 0.7 정도를 굉장히 일정하게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 레벨이 0.3을 깼습니다. 0.3을 깼고 여기서 더 빠지면 코로나 때만큼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저는 좋게 보고 있죠. 지금은 사도 물릴 수도 있다. 근데 아주 깊게 물릴 리는 없고, 여기서 물린다고 하더라도 쪼금만 버티면 2년 안에 굉장히 큰 수익의 기회를 줄 거다라고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 몇 배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2차 전지만큼이 안 가겠죠. 2차 전지만큼 갈 수 있으면 얼마나 해피하겠어요. 근데 그거는 저는 예단하지 못하고, 근데 제가 그동안 투자했을 때 그런 중기적인 사이클 기준으로 인제 좀 더 팔다가 다시 사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평균 수익률이 한 40% 에서 100% 정도 였어요. 네. 그래요? 네. 근데 이게 뭐 1년 안에 오는 게 아니라 1년 반, 2년 사이에 인제 그 정도 수익이 난 거니까. 그 조선업 섹터 자체가 커지는 건가요? 그쵸. 예. 다 가요 다. 뭐 음. 꼭 특정 종목이 아니더라도 흔히 이야기하는 그 우리나라의 조선사가 빅5 인데 그중에서 삼호중공업은 아직 인제 그 상장이 안 돼 있고, 상장돼 있는 거는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저기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의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었나? 이렇게 있는데 다 비슷하게 가요. 예.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앞으로 한 2년 보고 지금부터 조선주를 눈여겨보고 여윳돈 있으면 사도 괜찮다. 예. 이게 뭐 제가 다른 모든 섹터의 승리자가 될 거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항상 그 제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준은 '내가 지금 사서 실패할 수 있을 것이냐.'를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크게 실패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런 거를 개인 투자자분도 염두에 두면 좋은 게 상방이 어디까지인지는 사실 좀 운의 영역이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로 수급이 좋아졌고 그래서 인제 큰 대시세 진짜 한 해에 몇 배의 수익을 주는 섹터는 즉 거의 없거든요. 그런 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좋은 운을 받으신 거긴 한데, 그 정도까지 안 바라더라도 더 이상 이 섹터에서 '내가 손실을 볼 수는 없다.'라고 했을 때 노련하게 바닥을 잘 잡고 들어가면은 비중을 크게 실을 수가 있거든요. 그 비중을 크게 실으면 약간의 수익이 나더라도 전체적으로 내 계좌에 공헌하는 어떤 그 기여도가 커지기 때문에 수익금 자체는 커질 수 있어요. 그럼 계좌의 수익률은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락바텀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인제 보셔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가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말은 이렇게 열심히 해도 저도 지금 기분이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항상 그랬어요. 기분이 나쁜 걸 견뎌야지 수익이 났었고, 기분이 나쁜 걸 견디는 대가가 어떻게 보면 투자자의 숙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잘 견디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제가 마지막에 썼던 책 같은 경우에도 망친 주식 수습하기였고, 주식에 물린 분들은 이런 얘기가 안 들어올 거거든요. 지금 살 돈이 없어요. 이미 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오히려 심리적인 어떤 그 괴로움도 훨씬 클 거고, 그래서 인제 그런 분들을 위한 제 이야기를 좀 드려 보고 싶은데, 어지간한 주식은 사실 기다리면 다 해결되거든요. 어지간한 경기 침체도 기다리면 해결이 되고,
어지간한 지수 폭락도 기다리면 해결돼요. 우리나라의 어떤 포진되어 있는 산업 섹터들의 인제 그 주기적인 변동을 생각해도 길어도 3 년이에요. 어지간하면 3 년이면 충분해요. 근데 3 년을 기다려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미친 듯이 비싸진 주식을 뒤늦게 추격 매수한 분들. 2차 전지를 6-7 월에 사신 분들, 또는 작년에로 보면은 뭐 태조, 이방원 그런 인제 섹터들을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2021년 말에 메타버스에 몰빵하셨던 분들. 2021년 여름에 네카오에 네카오가 국민주였을 때 그때 뛰어드신 분들. 2021년 1 월에 삼성전자에 몰빵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3년 넘게 기다려도 이렇게 쉽지가 않았을 거거든요. 5 년 10년 기다려서 본전 살 수도 있죠. 근데 그러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주식 투자를 한 의미가 없잖아요. 너무 비싸게 사면은 사실은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하지 마세요. 지금은 어쨌든 늦었어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어떤 내가 투자의 전략적인 부분 진짜 괜찮은 주식들을 편입하기 위해서 손절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제가 마지막 책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나눠서 파세요. 최소 5 개월에서 6 개월 정도. 뭐 한 달에 한 번씩 해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5 등분해서 뭐 한 달씩 나눠서 파시든, 어찌 됐든 지금 막 전량 매도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수 레벨 자체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수 레벨이 오른 뒤에 손절을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괜찮은 손실률로 마무리를 지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인제 그런 제가 이야기를 한 건 어쨌든 제가 모든 섹터를 잘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보유한 거는 어찌 됐든 초장기든 어쨌든 보유를 하면은 수익이 날 거야. 그런 희망을 가지시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절반은 남기셔도 돼요. 남겨서 끝까지 가져가시는 거죠. 그럼 그게 그 절반 남기고 손절을 했다고 했을 때 그 절반이 결과가 좋았다, 진짜로 수익이 잘 났다, 그러면은 인내의 힘을 배우실 거고요. 만약에 그랬는데 결국에 그게 진짜 안 좋았다, 다시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고 그래서 더 버텼는데도 안 돼서 다시 손절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때는 굉장히 큰 교훈을 얻으시겠죠. '아, 너무 비싼 주식은 사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되게 중요한 교훈을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나 그 계좌의 손실이 내 인생을 결정짓지는 않아요. 그 부분을 좀 희망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은갈책방에 거의 2022년 초부터 해서 정기적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좋을 때 제가 은갈책방에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인제 좀 다들 힘들었었는데, 특히 지금 뭐 크게 물렸다든지 그래서 너무 힘든 분이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희망은 잃지 말되 자존심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힘든 분이면 주가가 마이너스 30% 이상씩 물렸을 거고, 지금 막 죽고 싶은 기분이 드는 분이라면은 아마 빚을 내서 물리셨을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은 중요한 게 그 빚을 청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다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중요한 거는 현실적인 부분을 캐치를 해야 되고, 현실적인 부분을 캐치하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이 투자는 굉장히 개인적인 거고 굉장히 심리적인 거예요. 투자의 성과가 안 좋으면은 내가 내 자아를 막 갉아먹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인제 극복을 하려면 일단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굉장히 객관적으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메타인지라고 그러죠.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도 메타인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현실을 직시를 하고 나면은 그 부분을 깨달으실 거예요. 아, 인생이 굉장히 길다는 거. 결국은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막 진짜 막 수십억씩 빚을 지고도 그거를 극복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인간의 그 어떤 미래라는 건 모르는 거거든요.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대신에 빨리 만회하려고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초조함이나 욕심 때문에 서두르면 더 깊게 망해요. 여기서 더 깊은 나락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시지는 말자는 거예요. 아마 지금 손실률이 큰 분이라고 하면은 실수의 크기가 큰 분들이에요.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손실을 보는 거거든요. 뭐 공매도 때문 아니에요. 뭐 지수가 폭락해서 아니에요. 내가 지수가 폭락하는 부분까지 감안을 하지 않고 비싸게 샀기 때문에 지금 내가 손실률이 커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오랫동안 고군분투를 하셔야 돼요. 그건 당연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치러야 할 대가인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고군분투하는 대가를 치르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를 가지고 창피해하지도 마시고요. 네, 그런 것들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아 내가 얼마가 됐든 얼마나 오랫동안 버텨야 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몇 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 가지고 만회를 할 거다.'라는 거를 각오를 하시면은 좀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그 각오가 되면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더 나은 사람이 되시고 더 나은 투자자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작가님 오늘 인터뷰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신욱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